여러분 책 146페이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146페이지 보시면 생명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포가 모여서 무엇이 되냐, 조직이 된다.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되죠? 기관 다음에 생명체, 그 다음 생물권, 지구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 부분 보시면 총 4개 권을 나눠볼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생물이 있으면 생물권, 그리고 지권, 수권, 기권, 이렇게 4개 권이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한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아메바 같이 하나의 세포로 살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세포 생물은요, 세포가 여러 개인 생물들을 우리가 다세포 생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유기적인 체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생물, 조직, 기관, 개체 순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나와 있는 크게 2개의 세포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핵이 없는 원핵 세포이고요. 하나는 핵이 있는 진핵 세포입니다. 그래서 핵이 없는 원핵 세포들은 대표적으로 세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식물들은 대부분 핵이 있는 진핵 세포입니다. 자, 요거는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책 147페이지 보시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세포 소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되어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프린트물로 줬던 걸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핵은 유전물질인 DNA가 들어있는 세포의 생명활동 통제하고 조절하는 부위입니다. 동물, 식물 세포에 모두 다 존재하죠. 세포막, 동물, 식물 세포에 모두 다 존재합니다.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물질이죠. 그 다음 세포질은 핵과 세포막 사이의 여분의 공간에 있는 존재하는 부분이고, 영양분과 노폐물이 들어있고 여러가지 세포 소기관이 분포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물과 식물 모두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유기물을 분해해서, 유기물이 뭐죠? 그렇습니다. 탄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을 우리 유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어디다?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서 모두 존재합니다. 소포체, 주머니가 연결된 모양으로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어떻게 수송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핵 옆에 보면 주름진 부분, 요게 바로 소포체 되겠습니다. 동물 세포, 식물 세포에 모두 존재합니다. 자, 리보솜, DNA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RNA를 이용해서요,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우리 이걸 무슨 과정이라 했었나요? 그렇죠, 번역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리보솜도 동물세포, 식물세포 전부 다 존재합니다. 그 다음 엽록체 보겠습니다. 엽록체는 동물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물세포에만 존재합니다. 이 엽록체는요,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장소이고요. 세포벽, 얘도 마찬가지로 동물세포에는 없습니다. 식물세포에만 존재합니다. 바로 세포막 바깥쪽을 싸고 있는 구조이고요.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우리 식물이 동물보다 좀 더 단단한 이유가 바로 이 세포벽 덕분이죠. 그리고 액포, 식물세포에서 주로 발달하고요,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동물에서는 있을까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걸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식물세포에는 존재하더라.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시면 식물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 3가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엽록체, 액포, 세포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막이 몇 겹이냐에 따라서 이 세포 소기관을 나눠볼 수 있어요. 이중막으로 된 거, 그렇죠.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있었고요. 핵미엽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단일막으로 구성된 거, 나머지 싹 다 있는데, 근데 막이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막이 없는 애들? 그렇죠. 일단 리보솜, 또 세포벽, 또 마지막으로 하나, 세포질까지 해가지고 총 3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요, 여러분들 147페이지까지 이제 설명 다 끝냈고요. 이제 148페이지 설명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책 148페이지, 149페이지. 여기가 중간고사 범위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포막의 구조, 세포막을 경계로 한 물질 출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 겁니다. 세포막은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에 인지질과 막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인지질 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머리 부분 있고 꼬리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친수성인 부분은 어디죠? 머리일까요? 꼬리일까요? 그렇습니다. 머리 부분이 친수성입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이 소수성인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얘들이요 서로 꼬리가 마주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되는 게요. 자, 바깥쪽은 친수성 부분, 바깥쪽은 친수성 부분, 그리고 소수성인 층을 만들어내요. 이 소수성인 층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쉽게 통과되지 못하고 물질 출입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요 층을 우리는 단일막이라 해요, 이중막이라 해요. 그렇습니다. 단일막이라고 합니다. 얘가 하나의 막입니다. 얘가 두 개 있어야 이중막이죠. 그래서 우린 이거를 무슨 층? 인지질 이중층이랍니다. 인지질 이중층.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인지질 이중층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요. 다음 거. 인지질 이중층에는 이렇게 통과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를 하지 못한 친구도 있죠. 이걸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나눠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요. 이렇게 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물질은 통과하고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선택적 투과성이랍니다. 여러분 책 페이지 148페이지에 위에서 한 10번째 줄쯤 되면 거의 굵은글씨로 있죠? 선택적 투과성 꼭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 선택적 투과성 말고요, 세포막에서 잘 통과하는 거와 잘 통과하지 않는 거,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물질들 중에 잘 통과하지 않는 거, 잘 통과하는 거를 한번 선택을 해보자. 잘 통과하는 건 친수일까 소수일까? 그렇습니다. 소수입니다. 잘 통과하는 건 큰 분자, 작은 분자? 작은 분자입니다. 잘 통과하는 건 수용성일까, 지용성일까? 그렇습니다. 지용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걸 하나씩 뽑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겠죠. 잘 통과하는 거, 이 세 가지 특징. 자, 작은 분자, 소수, 지용성인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대표적인 문제였죠. 여러분들 프린트볼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투과가 잘 되는 물질과 잘 되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예시들 선생님이랑 같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투과 잘 되는 건 물질 크기가 작고 지용성이고 소수성의 애들이 잘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용성, 바이타민,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투과 잘 안 되는 게 수용성 바이타민, 포도당, 아미노산, 나트륨 같은 나트륨 이온 같은 이온들이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용성 바이타민은 지용성 물질이니까 잘 통과를 하고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물질 크기가 작으니까 투과가 잘 됩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친수성이고 큰 분자이기 때문에 투과가 잘 되지 않고요. 이온은 친수성이고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통과하지 못하더라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프린트볼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을 정리를 끝난 거거든요. 프린트볼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 있잖아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우리 세포막을 투과하는 물질 이동 방식 뭐가 있냐? 자, 에너지 안 쓰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확산, 하나 상투가 있습니다. 확산은 여러분들 14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확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이 물질의 농도가 어디에서 높은 데서 어디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확산이라고 합니다. 뭐가 이동하는 거죠? 용질이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나의 펜이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확산은 뭐라고요? 확산은 용질이 이동합니다. 용질이 이동하는데 어디에서? 농도가 어떤 곳에서? 높은 데서 어디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렇게 용질이 이동하는 걸 우리 뭐라 한다고?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3초는 좀 달라요. 3초는 어떻게 다르죠? 그렇습니다. 3초는요 용질이 이동해요. 용매가 이동해요. 그렇죠. 용매가 이동합니다. 용매. 선생님, 용질이 뭔지 용매가 뭔지 까먹었어요. 용질은요 소금물에서 소금 역할, 녹는 애들 용질이라 하고요. 소금물에서 녹이는 역할, 물이 바로 용매입니다. 자, 용매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곳으로 용매가 이동을 하는 걸 우린 삼투 현상이랍니다. 여기서 용매는 대부분 물이죠, 물. 그래서 얘들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삼투는요, 어차피 물 분자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말을 투과하면 돼요. 물 분자는 작거든요. 그리고 물질의 농도 차이의 확산인데 얘가 작은 물질들이 있어요. 이산탄소, 산소 같은 것들은 그냥 말을 투과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확산은 확산인데요. 덩치 좀 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어떻게 통과하지? 그땐 막단백질. 우리 그 세포막에 보면 핑크색 소세지 같은 애들이 있었죠. 그 막단백질 중에 수송단백질 애들을 통해 가지고 확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여기 에너지 이용하는 것들 바로 에너지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물질의 농도에 상관없이 이동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세포막에는 이때도 막단백질, 수송단백질을 이용하는데 이 막단백질 두 개의 이름이 좀 달랐어요. 얘 이름이 뭐였죠? 통로단백질이었어요. 얘는 통로였는데 얘는 뭐였죠? 그렇죠. 펌프였어요. 펌프.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펌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다 하셨을 거라 믿고 그러면 바로바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 겁니다. 자, 확산은 여러분 방금 설명 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난 확산 다 설명했고 삼투 설명했고 자, 여러분들 149페이지에 있는 내용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포 안보다 밖에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질 농도가 낮은 용액, 이걸 우리도 무슨 용액이라고 했죠? 저장액, 낮은 저자 써서 저장액이라고 했습니다. 이 저장액에 식물세포, 양파세포를 넣었더니 어떻게 되냐? 양파세포가 빵빵해요. 근데 터지진 않아. 뭐 때문에? 세포벽 때문에 터지진 않더라. 세포벽이 단단하게 모아주고 있으니까 터지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들어가는 물이 나가는 물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죠. 좋아요. 그럼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용질 농도가 같은 용액, 이걸 우리 뭐라 하죠? 등장액이랍니다. 등장액에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는 들어가는 물과 나가는 물이 같기 때문에 물의 이동이 있다 없다?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고장액입니다. 용질 농도가 높은 용액을 우린 고장액이랍니다. 고장액에 양파세포를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양파세포가 쪼그라들어요. 왜? 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물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물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 눈은 어떻게 보여요?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가 되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적혈구 한번 보겠습니다. 적혈구를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 무슨 용액이라 했죠? 저장액에 넣으면 어떤 현상이 나냐? 물이 계속 들어가다가 적혈구가 빵빵 있어요. 결국은 빵 하고 터집니다. 이걸 우리는 무슨 현상? 용혈 현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현상? 용혈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등장액에 넣은 적혈구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장액에 적혈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쭈글쭈글해지겠죠.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149페이지까지 정리가 또 끝났습니다. 앞부분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요. 선생님들 같이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152페이지 생체 촉매부터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해당하니까요. 시험 범위 잘 공부하시고 시험 결과 좋게 나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당고등학교 교사 김덕환이었습니다.